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8년 만에 30배가 성장하는 초창기에 리튬과 비슷한 하는 게 전기차를 이렇게 능가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저번에 나와주셨을 때도 성장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긴 했지만 혹시 또 최근에 주목하고 계신 성장주도 있는지 여기 좀 궁금하거든요. 성장주 자체는 이제 뭐 몇 개가 있긴 한데 이제 그게 시가총액이 작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섹터로 따지면 여전히 저는 그 AI가 메가 트렌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요즘에 이제 생각하겠지만 AI가 사실은 가장 그 눈여겨봐야 하는 섹터인데 그동안 이제 혁명적인 사건을 보자면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인터넷 사용자가 확 늘어나면서 아마존, 구글,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가 탄생을 했고 2007년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이제 모바일 혁명이 또 시작이 됐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혁명입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우버가 뭐 생겨났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생겨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가 뭐냐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의 뒤를 이어서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섹터 자체로만 보면 이제 AI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투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라고 하는 게 어떤 특별한 섹터라고 지금 보기에는 좀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다 AI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그 CES 기조연설을 한 데가 그 로레알 그 화장품 회사 그렇죠. CEO가 기조연설을 하면서 거기서 AI 뷰티 앱 뷰티 지니어스라는 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도 AI를 하고요. 쇼핑이나 자동차에도 이제 또 AI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쇼핑의 경우 요즘 보면 네이버도 그렇지만 생성형 AI를 가지고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주게 하고 뭐 이런 거 자동차도 이제는 AI 챗봇이 운전자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운전 뭐 어떻게 지원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AI가 이제 섹터의 경계를 가리지 않고 전 산업으로 이제 쭉 퍼진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AI가 유망한 건 맞는데 이게 전 산업으로 파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기업이 AI의 수혜냐 이런 거를 찾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당연히 AI의 수혜주이고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가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AI 수혜주를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것들이 또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AI 주식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게 진짜 AI 수혜주인지 AI 수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수혜를 받게 되는지 또는 이제 무늬만 AI 관련주인지 이거를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셔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로 큰 AI 수혜주라고 하면 올랐다고 해도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 AI하고 그냥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무늬만 AI라고 해서 올라간다 이런 건 이제 무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AI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올라가면은 사실 그 기업을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외에 이제 저는 바이오 역시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AI 종목은 선정하기가 좀 애매한데 바이오는 사실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명확하게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AI보다는 바이오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AI가 분명한 메가 트렌드가 맞으나 여기 안에 이제 좀 워낙 대장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선별적으로 봤을 때 아직 무늬만 AI인 회사들이 많으니까 투자하기 좀 난이도가 있어서 좀 기업적으로 놓고 봤더니 이제 바이오 쪽이 좀 더 명확하더라. 명확하다 이거죠. 네. 그러면 바이오 쪽으로는 좀 어떤 기업들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바이오 기업도 사실 이제 이게 그 최근에 하나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은 기업을 또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천당제약 좋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사실 예전에 되게 핫했었는데 요즘엔 좀 쉬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게 이제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승이라고 하는 게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상승했다가 쉬었다 또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그 쉬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뭐가 있는 건가요? 뭐 그때도 사실 부각이 됐던 건데요. 그 아일리아 이렇게 그
눈 치료제. 그렇죠. 예, 그거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 SCD-411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그 바이오시밀러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올랐는데 그거를 개인적으로 좀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굉장한 수혜가 예상된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좀 저평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이오 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종목 선정을 할 때 지금 특별히 좀 주목하고 계신 섹터도 있는지 네. 이런 건 좀 어떤 식으로 좀 선별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주식종에서는 그 111을 사실 이제 제일 좋아하는데 그게 제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모멘텀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요와 공급이 깨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사람이 찾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예. 사실 엔비디아가 오른 이유도 GPU를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사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서 못 사는 거지 않습니까? 쇼티지가 딸리는 났다고 거죠. 하죠. 쇼티지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가격이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수요 공급이 깨져서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거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산으로 따지면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 ETF 때문에 하루에 한 10,000개 가까이 지금 이렇게 사들이는데 이게 채굴되는 건 900개거든요. 그러면 계속 10,000개가 유지가 안 될지 몰라도 제가 대강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000개, 3,000개씩은 계속 그 ETF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4월이 되면은 이제 반감기가 와서 450개로 이렇게 채굴량이 줄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이제 수요 공급이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하는 게 또 우라늄이 수요 공급이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라늄이 이게 지금 공급 자체가 사실상 수요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이 지금 막 서로 이제 확보 쟁탈전이 사실 벌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이게 자체가 광산 하나 개발하는데 또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우라늄이 수요를 맞출 가능성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우라늄 가격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ETF 같은데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라늄이 사실 이제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부터 이 가격 상승의 촉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러시아산 그런 가스라든가 원유에 유럽이 많이 의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이제 러시아산 이런 그 원유라든가 가스 수입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에너지 대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원전에 대한 인식들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뭐 프랑스, 영국, 벨기에, 스위스,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탈원전 정책을 다 폐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원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가동 시한을 다 늘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탈원전으로 인해서 원자로가 중단이 돼야 되는데 연장을 하게 되니까 더 오랫동안 이제 원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엄청나게 많은 그 우라늄 수요가 생겨나게 된 거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신규 원전 14개를 짓겠다고 하고 그건 확정이 됐고 추가로 더 짓겠다고 하고 있고요. 중국을 비롯한 이 아시아에서도 원전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왜냐하면 또 이 전기가 다들 부족한데 이 무슨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이런 것들은 첫째로는 그 선진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이거 자체가 사실 기술이라든가 비용 면에서 힘들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사막이 있는 나라라든가 이런 데들은 또 풍력도 불가능하고 태양광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불면 패널 자체를 덮어버려서 이렇게 빛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모래가 이 풍력의 그 프로펠러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풍력이나 이런 태양광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위주로만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원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7개국에서 60개 원자력을 발전을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고요. 110개를 더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녹색당 같은 데도 이 원자료를 이제 기존에는 반대하다가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다 허용을 했다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우라늄 공급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광산을 개발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한 10년 정도 걸리게 되고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회색선이 공급이고요. 네네. 이제 이 하늘색 선이 수요인데 초과 수요, 파란색 선이 초과 수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초과 수요가 점점 이제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야, 10년 이상 지속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이렇게 수요 공급이 깨지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요? 리튬 가격이 그렇게 올랐던 흐름이랑 좀 비슷한 네, 것 그래서 같은데. 저는 초창기에 리튬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네. 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원전 관련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라늄을 채굴하는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그 ETF, 우라늄과 직접 관련된 ETF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지금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매출이 나고 이러려고 그러면 이제 사실 뭐 수주도 하고 짓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라늄 자체는 기존에 원전을 갖다가 폐기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전기가 모자라니까 그 가동을 늘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이제 우라늄이 모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 원전을 건설하는 그런 주식하고는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얘기하려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가 수요 공급이 지금 안 맞는 상태인데 그거 설명하다 보니까 3,000% 빠져서 이 우라늄하고 그 비트코인 얘기를 했는데 비만 치료제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만 치료제도 지금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극심하게 모자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2022년에 3조 원 규모의 시장이었는데 이게 2030년에 130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30배가 성장하는 그런 굉장한 성장 속도인데요. 당연히 비만 속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요. 그래갖고 이제 WHO에 의하면 2020년에 10억 명이었던 비만 인구가 2035년에는 19억 명으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 비만 관련 치료제 관련 바이오 기업을 구조적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은 사실상 이제 두 회사가 양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하고 일라이릴리의 이제 젯바운드 이렇게 있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돼서 2030년까지 가면은 이 두 회사가 비만 치료제 시장의 8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라이릴리가 50%, 일라이릴리 50%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반도체라든가 뭐 요즘 보면 엔비디아 뭐 이렇게 GPU 모자라니까 막 다른 데서 막 만들고 AI 만들고 이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 비만 치료제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임상이 최대 10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딱 만들었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임상 3상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뭐 10년 가까이 걸리니까 당분간은 사실 이 두 회사가 독점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사실 경쟁할 만한 회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런 광고도 좀 하고 이랬는데 광고를 다 중단했어요. 어차피 못 파는데 없어서. 네, 그래서 광고도 중단했고 그리고 이제 그 덴마크의 공장도 새로 증설하고 있고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세계 각국에서 다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우리나라도 허가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못 파니까 없어서. 그래서 해외 수출 자체는 지금 아예 불가능하고 미국에 있는 수요도 지금 맞출 수가 없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딸리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독일인가에 사실 또 공장을 하나 짓고 미국에 있는 공장도 이게 확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깨졌다. 사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만한 회사인데 다른 제품은 그냥 만들면 되는데 이거는 임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만들 수도 없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만 치료제를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위고비 가지고 뭐 살도 많이 뺐다 이런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주사죠. 예, 주사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아직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고 무슨 구토라든가 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까지 다 지금 막고 있는. 네, 네, 그렇죠. 예. 살만 뺀다 그러면 뭐 구토 정도야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임상 다 끝내고 시판할 수 있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2개 기업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로서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기업은 2개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특허가 만료된다든가 이래가지고 뭐 복제약이라든가 바이오시밀러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 개발이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특허 자체도 아직 한참 동안 다른 데서 못 만듭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 2기업이 공장을 또 막 짓잖아요. 예.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또 수요 공급 키 맞추기가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봤더니 2030년까지도 못 맞춘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비만약은.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지금 미국에서도 좀 물량 미국에서도 달려갖고 못 예, 맞추는데 네, 예. 다른 나라 지금 이미 수출 막 해달라고 하는데도 네, 예. 못 하고 있으니 네, 네. 계속적으로 수혜를 좀 기다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일라이릴리가 그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큽니다. 그래요? 예, 테슬라보다 20% 정도 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고평가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게 너무 고평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AI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사실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일라이릴리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게 그 전기차를 이렇게 능가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회를 잡는 것이고. 예. 그래서 구조적 성장을 하는 기업은 그 섣불리 뭐 PER로 이렇게 판단하기도 힘든 게 이제 워런 버핏이 가장 그 평생 동안 후회하는 게 월마트 주식을 못 산 거거든요. 월마트 주식을 살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PER이 너무 높다고 해서 못 샀는데 그로부터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 뒤로.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봤는데 그 스타벅스 주식이 PER이 40배여서 너무 비싸서 사고 싶었는데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 후로 100배가 더 갔다 옵니다. PER 40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가면은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않겠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뭘 이렇게 붙여놓은 게 있다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이 구조적 성장주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금 야 PER이 너무 높지 않냐 꼭 이런 것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